봄바람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다들 중간고사를 치르느라 주변의 풍경을 찬찬히 음미할 겨를도 없었을까요? 모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유를 갖는 편안한 금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1학기 8번째 채플입니다. 오늘 채플은 2학년들이 학교 교실에서 함께, 그리고 1, 3학년들은 각자의 집에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채플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어느 곳에서 들이던지 깨어있는 시간, 깨달음이 있는 채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교육정보부장이신 국어과 이정봉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뒤이어 특별 찬송은 38회 노예나님과 42회 곽규림님이 보내주신 인사와 찬송 연주가 있겠습니다. 곡목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과 그 사랑을 이어 연주한 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할 소식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매년 졸업하신 지 30년 된 해를 기념하는 선배님들의 홈커밍 데이가 열립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선배님들이 직접 학교에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예원학교 19회 졸업생 동창회 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 각자의 노력이 빛을 발하길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예원의 이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선배님들의 마음이 영상에 잘 담겨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선배님들의 작품을 통해 예원을 아끼는 이들의 마음을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졸업을 하고 30년이 흘렀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975년에 태어나 예원학교를 19회로 졸업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국민학교 때 친구들은 매년 장래희망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장래희망은 어린 시절부터 늘 한결같았습니다. 코를 흘리고 먼지를 뒤집어쓰며 밖에서 뛰어노는 대신 악기 앞에서, 거울 앞에서, 스케치북 앞에서 보낸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손이 다칠까 발이 다칠까 어른들은 어린 우리를 벌써 예술가인 양 아끼며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배려와 사랑을 받으며 우리는 그저 성실히 재능을 갈고 닦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친구들이 다 그렇듯 때로는 우리도 방황하였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을 보며 태어나 처음 절망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연습이 하기 싫다며 화실에 가기 싫다며 몸이 피곤하다며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 주위의 내 친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무대 위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 박수를 치는 사람들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알아봐주고 응원해주고 같이 울고 웃어주는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비록 세계 최고의 예술가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했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아이에서 어른이 됩니다.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곧게 한 방향으로만 나아갈 것 같던 우리들의 인생은 마치 부채살처럼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친구들도 있고 전공의 경계와 영역을 넘나들며 작품 활동을 하는 친구들, 자신의 재능을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데 쓰는 친구들, 예원 시절의 우리를 닮은 다음 세대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친구들, 자신을 똑 닮은 아이와 동문이 된 자랑스러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치열하게 담금질했던 경험이 어떤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좀 더 인생을 풍요롭게 살도록 힘이 되어 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절이 감사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의 손으로 직접 예원 로고가 있는 기념품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에 늘 그러하듯 우리 주위에도 예원이 늘 자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의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작은 촛불처럼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꽃이 피고 꽃이 지는 4월입니다. 마스크로도 감출 수 없는 예쁜 꽃 같은 미소를 가진 아이들이 있고, 또 언제나 예원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맞아주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학교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학교의 모든 분들이 있어 예원의 봄은 여전히 슬프지만 찬란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잠을 아끼며 공부하느라 더 힘들고 지쳤을 예원의 모든 학생들을 응원하며 위로합니다. 지금 당장은 예쁜 꽃이 피지 않아 조바심이 날 수도 있겠지만 각자의 때에 아름답게 꽃 피울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으며 지금의 어려움들을 기쁜 마음으로 이겨내는 힘을 기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원의 모든 가족이 지금의 힘든 상황 속에 좌절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무력해지지 않도록 결국 버티고 견뎌냄으로써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장은 누군가 쉽게 던져줄 수 있는 달콤한 열매가 아니라 꽃을 피우고 잎을 내며 모든 계절을 견딘 후에야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열매를 기대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셔서 예원의 모든 가족들이 더욱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색이든 어떤 향기를 내든 누군가는 잡초라 부르고 누군가는 특별하지 않다고 말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며 아름다운 꽃이며 특별한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저마다의 모양과 색깔과 향기로 피어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열고 굳어버린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술가로서 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늘 돌보시며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늘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원학교 학생 여러분들. 저희는 현재 같이 미는음악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42회 졸업생 곽규림, 38회 졸업생 노예나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찬양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했던 지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두 조금만 힘내시고 부디 모든 예원학교 학생분들 그리고 예원학교 선생님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중간고사는 잘 마치셨나요? 지금쯤이면 알고 싶지 않았던 충격적인 자신의 성적을 직시하게 되었겠네요. 실기전공과 공부를 병행하는 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원인들이니 능히 이만큼 해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망이나 좌절, 포기할 일이 아니라 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예원인들로 2021학년도 1학기에 남은 2분의 1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로 인해 체프를 한 주 건너뛰었는데요. 오늘은 정동을 묵상하다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4월 16일 체프에서는 아펜젤러와 배제학당 정동제일교회를 살펴보고 창해무정, 그 바다 무정하도다의 이야기를 최은영님의 소설 비밀 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아펜젤러와 같은 시절 또 다른 감리교 선교사였던 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1학년 종교 시간에 이 그림을 통해 기독교의 네 줄기, 곧 예수님의 팬클럽 네 팀을 배웠던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카톨릭에서 성공회가, 그리고 성공회에서 감리교회가 생겨났는데요. 제가 감리교회 목사이기에 감리교회 선교사분들을 먼저 소개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안내해드렸듯이 이 정동을 묵상하다 시리즈를 진행하는 동안 사실적인 내용 대부분은 이 책들에게 비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아펜젤러와 비슷한 시기에 이 땅에 들어온 미 감리교에서 파송된 2명의 선교사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은 엄마와 아들 사이였습니다. 오늘은 그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엄마 메리 스크랜트는 1832년 12월 미국 매사추세츠 벨처타운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납니다. 1855년 코네티컷 뉴헤이븐의 제조업자 윌리엄 스크랜튼과 결혼하였고 이듬해 5월 아들 윌리엄 벤튼 스크랜튼, 이 조선 땅에 함께 온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후 메리 스크랜튼은 40세가 되던 1872년에 남편과 사별하고 뉴헤이븐에 거주하며 예일 대학을 다니는 아들을 돌보면서도 지역교회의 해외 여선교회 활동도 적극 참여하여 지회 서기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녀는 1878년 아들이 뉴욕 컬럼비아 대학 의학과에 입학하게 됨에 따라 함께 뉴욕으로 이주하여 1882년 아들이 졸업할 때까지 머물렀고 이후 의사 개업한 아들이 선교사 되는 일을 지지하며 선교의 꿈을 갖게 됩니다. 3년 뒤 1885년 6월 20일 며느리와 함께 정동에 도착한 스크랜튼 대부인은 한 달 전에 먼저 들어와 기다리고 있던 아들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53세, 젊은이도 힘들어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엔 벅찬 나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겐 노부인이란 칭호와 함께 대부인이란 칭호가 붙었죠. 그러나 그녀는 아들 따라 그저 요양차 쉬러 나온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 사업하던 남편이 일찍 죽고 외아들을 의사로 키운 어머니였으며 처음엔 선교 사역에 관심이 없던 아들 스크랜튼이 장티푸스에 걸리자 그를 간호하면서 설득시켜 마침내 아들을 선교사로 만들었고 자신도 미국 감리교회 해외 여선교회에서 정식 선교사로 임명받아 나온 여장부였지요. 그는 한국 감리교회 여성 선교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 여성 문화의 기반을 닦은 대부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들 스크랜튼은 나라의 공식 병원으로 인정받았던 그 유명한 제중원에서 장로교 의사였던 알렌과 6주 동안 함께 일하다가 가난한 자들과 버려진 자들을 위한 의료사역과 선교의 소망으로 따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남아있는 나는 국왕의 환심보다는 민중의 환심을 사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그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지요. 아들 스크랜튼이 자기 집 사랑채에서 환자를 받기 시작했다가 동쪽으로 붙은 집을 사서 내부 수리를 한 후 정식으로 문을 연 것이 1886년 6월. 이 병원에서 치료한 첫 환자는 풍토병에 걸려 서대문 성벽 아래 버려진 여인이었습니다. 1887년 나라에서는 빈병에 약을 담아주는 그의 병원에 베풀 시자를 써서 시병원이라는 이름을 지어 내려보냅니다. 그의 한국 이름도 시란돈이었습니다. 몇 년 후 스크랜튼은 병원을 외국인 주거지역이었던 정동에서 민중이 있는 곳 남대문 안 상동으로 옮기는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공사관까지 들어서면서 정동은 더욱 외국인들의 치외법관 지역,
특권층의 성역이 되어가고 있었으니 일반인,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정동 시병원을 찾아오기란 어려운 일이었겠지요. 그래서 스크랜튼은 백성, 그 중에서도 민중이 있는 남대문 시장거리로 옮겨가 시병원과 상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는 거기서 숫장수 출신 전덕기를 만나 상동 청년회에 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엄마인 스크랜튼 대부인은 처음부터 여성교육을 시작합니다. 당시 조선은 여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봉건적 사회 분위기에서 선뜻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없었다지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곳조차 없어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준다니까 데려온 귀한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나마 그 어머니가 굶겨 죽이더라도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였답니다. 왜냐하니 동네 사람들이 딸을 서양 도깨비한테 팔아넘긴 어미라 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였다지요. 학생 한 명이 아쉬웠던 스크랜튼 대부인은 간신히 설득해서 다음과 같은 서약서를 써주고서야 어머니를 돌려보냈답니다. 미국인 야소교 선교사 스크랜튼은 조선인 박 씨와 다음과 같이 계약하고, 이 계약을 위반하는 때에는 어떠한 벌이든지 어떠한 요구든지 받기로 함. 나는 당신의 딸 복순이를 맡아 기르며 공부시키되 당신의 허락이 없이는 서방 외국은 물론 조선 안에서라도 단 10리라도 데리고 나가지 않기로 서약함. 여기 이 복순이가 이화의 항구적인 첫 학생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항구적인 학생은 풍토병에 걸려 서대문 성벽에 버려진 여인의 딸 4살박이 별단이, 그 어머니 패티는 스크랜튼의 치료를 받고 겨우 살아났다지요. 초창기 이화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부류였습니다. 집에서 키우면 일찍 죽을 것이라는 점쟁이 말에 겁을 먹은 부모가 이화학당 대문 앞에 버린 것을 스크랜튼 대부인이 양료로 삼아 이화를 졸업한 후 감리교 여선교회의 전신이 되는 보호여회를 창설하고 왕후 엄비의 지원을 받아 진명여학교를 설립한 여매래. 선교사집 하인딸이었으나 이화를 졸업한 후 미국에 유학하여 한국인 최초의 여의사가 되어 돌아온 박에스더. 결혼 3일 만에 청산과부가 되어 생활이 고달파 머리 깎고 중이 되려다가 스크랜튼 대부인을 만나 이화를 졸업한 후 한국인으로는 첫 이화학당 교사가 된 이드루실라 이경숙. 인천 별감의 첩으로서 공부를 하고 싶어 대부인을 찾아와 이화를 졸업한 후 미국에 유학하여 한국 최초 여성 문학사가 되어 돌아온 김난사, 하란사 등 한국 근대 여성사를 장식한 인물들이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1887년 가을 나라에서는 스크랜튼 대부인의 여학교에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꽃 백꽃의 이름을 딴 이화학당이란 이름을 지어보냅니다. 스크랜튼 대부인은 학교 부지 구입에 나서 지금의 이화 본관 정원쯤에 200여 칸 되는 디귿자형 기와집을 지어 1886년 11월에 입주합니다.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었던 기와집 학교는 1897년 헐리고 그 자리에 붉은 벽돌로 된 2층 양관 메인홀을 짓게 됩니다. 정동교회 예배당을 건축한 심의섭이 4년 걸려 지었는데 900평이 넘는 T자형 건물 안에 선교사 숙소, 기숙사까지 마련했답니다. 오른쪽 뒤편으로 옛 프랑스 공사관도 보이네요. 아치와 베란다를 갖춘 전형적인 르네상스식 건물로 웅장하고 아름답기가 명동성당 주교관이나 조선호텔에 뒤지지 않았다는 이 건물은 6.25 전쟁 중 폭격을 맞아 파괴되었고 1970년에 뒤쪽으로 아파트형 2000평짜리 본관이 들어섰습니다. 처음 디귿자형 건물이 있던 자리에는 잔디가 깔리고 대부인의 흉상과 한국 여성 신문화의 발상지란 글의 기념석이 놓여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의 이화여고와 이화외고의 공간인데요. 노란 원 1번이 예원학교, 2번이 옛 배제학당, 3번이 이화학당의 디귿자형 기와집과 메인홀이 있었던 곳, 4번이 이제 뒤에 나올 보구여관이 있었던 곳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1887년에 20대 독신 여선교사 둘이 들어와 대부인을 돕기 시작하는데요. 로드와일러는 이화학당 일을 도왔고 의사인 하워드는 스크랜튼의 시병원에서 여성 환자들을 돌보다 이듬해 1888년 11월
시병원 북쪽 건물에서 여성만 진료하는 별도 병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크랜튼 대부인이 당시 남녀 구별이 엄격했던 조선 상황에서 조선 여인들이 남자, 그것도 서양 남자에게 진찰받기를 꺼려하자 미 선교본부에 여의사를 속히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들어온 의사가 하워드였던 거죠. 1889년 스크랜튼과 하워드의 여성병원은 보구여관이란 이름을 하사받게 됩니다. 이러한 선교의 길이 어려움 없이 순탄한 길만 걸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정부가 배제와 이화, 시병원과 보구여관 같은 선교사 기관을 인정하고는 있었지만 종교 활동에 관한 한 아직은 불가의 입장이었는데요. 1888년 5월 정부에서 갑자기 선교사들의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왕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복궁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자락 명동 높은 언덕에 성당을 짓고 있던 천주교회의 오만한 자세에 심기가 불편해진 정부가 선교활동 금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틈을 타 선교사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수구 보수 세력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들은 왜곡된 정보,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를 흘리며 민중을 선동합니다. 외국인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는 데는 다 꿍꿍이 속이 있다. 조선 아이들을 미국의 노예로 팔아넘기거나 놀이개로 쓴다더라. 아이들의 살은 삶아먹고 신체는 병원 실험용으로 쓰고 눈알은 사진기 렌즈로 쓴다더라. 밑도 끝도 없는 유언비어가 서울 장안에 퍼져나갔고 이화의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은 애들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은 선교사들의 학교와 병원과 집에 몰려와 돌을 던지곤 했고 이화학당에서 일하던 한 몇 사람이 성난 군중의 폭력에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는군요. 이를 영아소동이라 하며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처음 당한 순환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1880년대 말 이 땅의 민중과 여성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실천을 보여준 엄마와 아들 스크랜튼. 우리는 오늘 짧은 시간 동안 130여 년 전 그들의 발자취를 서툴게 따라가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 일의 시작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엄마 스크랜튼이 활동했던 해외 여선교회, 그 해외 여선교회가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883년 9월 오하이오 레베나시에서 열린 지방선교회에서 볼드윈이라는 부인이 조선 여성을 위한 특별 선교 헌금을 하면서였습니다. 1882년 쓰여진 윌리엄 그리피스의 한국 은둔의 나라라는 책에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접한 볼드윈은 이 작은 헌금이 이름조차 갖지 못한 조선 땅의 소녀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이 간절한 기도가 담긴 작은 헌금이 조선 여성을 위한 선교의 첫 제안과 기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스크랜튼 모자의 이화학당, 보구여관, 상동감리교회와 시병원, 그 큰 일들의 시작은 기억조차 하기 어려운 볼드윈이라는 여성의 조선 여성을 위한 작은 기도와 정성이 담긴 예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기 쉽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찮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쏟고 정성을 보이는 이가 큰 일도 감당합니다. 그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입니다. 엄마와 아들 스크랜튼이 이 땅에 하찮게 여겨지던 여인들을 품었고 낮은 곳에 있는 그 백성 가까이로 나가기 위해 정동을 넘어 남대문과 상동으로 나아갔던 일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예술계에 뛰어난 이름을 남기고 싶은 여러분, 인생에서 굵직한 흔적을 살아내고 싶은 여러분들, 예원에서 소중하고 큰 일을 감당하고 싶은 우리들, 다시 지극히 작은 일로 시선을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첫 마음과 품었던 새싹 같았던 시작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런 우리를 돌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품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시기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살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그 은총이 130여 년 전 이 땅에서 남의 나라 백성들, 그 중에서도 지극히 가난하고 버려지던 이들을 돌보던 주님의 종, 그 중에서도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여성들을 돌보던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는, 그래서 오늘 다시 지극히 작은 일에 온 마음을 다해 대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언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